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6년 2월 5일 수요일 미주한인 우리 세상 472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오늘 미우새 유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우새 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저지의 마리아 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저지의 마리아 리입니다. 네, 오늘 우리 미우새 472화 엄청난 눈과 추위를 다 극복하고 다 살아있는 거 확인해서 아주 반갑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우리 미주한인 우리 세상 맨 처음에 들어갈 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고 미주한인 우리 세상이라는 이름을 지으신 분이에요. 미우새. 예. 한때 우리 미우새 진행을 하시면서 많은 미주한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엄청나게 눈이 왔다고 우리가 그러지만 거긴 더 왔더라고요. 지금 커네티컷에 계신 박성윤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예. 예, 박성윤님 아주 화사한 모습으로 등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세월이 거꾸로 가는가 봐요. 그 커네티컷은. 그러게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많은 미주한인들의 심금을 울렸던 박성윤의 영화는 내 인생, 줄여서 박영래, 그 진행을 하셨고, 지금도 영화에 대해서 신문에 가끔 게재를 하시죠. 자, 오늘 들고 나오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네. 영화를 들고 다니는 거 아닐 텐데. 자, 우리 같이 얘기 나눌 영화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영화는 2008년도에 독일에서 만든 드빌레라는 영화입니다. 영어로는 더 웨이브라고 번역돼서 나왔고요. 파도 물결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1960년대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당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일주간의 실험을 하기로 해요. 근데 학생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습이 불가능할 만큼의 집단주의에 고취돼.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을 3일 만에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디빌레입니다. 이거 독일에서 만든 건데. 예, 예. 독일에서 맞죠? 만들었는데, 네. 2008년도에서 영화로 만들어졌고요. 근데 이것이 실화로 바탕을 한 영화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실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했었던 어떤 그 프로젝트, 그게 실화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소설가가 책으로 내서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고요. 보니까는 제목이 파도인데, 한국 사람들도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양 도서로 지정되고 했었던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그거를 영화로 만든 게 음, 네. 디빌레죠. 실제 이런 실험을 해본 거구나. 네네. 네. 1967년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그 실화, 네. 같은 실화를 가지고 만든 네. 영화인가요? 네네, 맞아요. 예, 저기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제가 본 거는 그것도 웨이브라서 그 영어권,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든 건가 봐요. 그게 또 어, 있더라고요. 내용은 같은 진짜요? 거예요? 내용, 같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건데 이름도 똑같아요. 더 웨이브. 그럼 완전히 오, 독일에서는 음, 독일인 감독이 독일인 배우들과 함께 만든 거고, 음, 근데 같은 소설을 가지고 또 미국에서는 또 따로 만들었고, 영어로. 그런데 구글에서 찾아보면 그 디벨레 그 독일판 영화 그것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음, 어떻게 하면 지금 돈을 안 내고 볼까 하고 유튜브에 그 찾아보니까 이 캡션이 라틴어로 돼 있어요. 스페니쉬로.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돈 주고 봤죠. 아, 박성준한테. 예. 아, 유 작가님 보셨고 마리아 님도 좀 보셨습니까? 네, 저도 봤어요. 예. 기대를 사실 안 하고 봤는데, 저는 지금 현재 미국에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울림을 주는 내용이었어요. 음, 유 작가님은 어땠습니까? 예, 그 울림에다가 제가 본 거는 그 성인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화는 못 봤고 이제 그 영어권에 있는 영화를 봤는데
마지막이 상당히 감동적이었어요. 어, 그 영화는. 비교해 음, 보면서 얘기하면 재밌겠네요. 그러게요. 감독의 음, 재간으로 음, 다르게 했을 텐데. 그리고 음, 음, 이 영화도 마지막 장면은 그 슈라랑 다르게 만들었거든요. 음, 예, 어떤 음, 건지 비교해보면 재밌겠네요. 그리고 음. 이게 독일의 이 사회적 상황으로 가져와서 만든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실험 현재 네. 자체가 시대를 나치 반영하니까.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예, 왜냐면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왜냐면 독일은 그 2차 대전 패전국으로서 또 나치를 청산하고 한 20년 흘러서 사회가 변화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 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소설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래서 그런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독일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예. 음, 음,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어. 이제 저도 그 좀 시기적절한 영화라고 이게 동감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 지금 저 북클럽에서 그 전체주의라는 책을 뭐 읽었어요, 작년에. 오, 트럼프가 한나 아렌트. 하나 아렌트. 예, 그 트럼프 2기 당선되면서 어, 그 일기 때도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대요. 그 음. 맞아요. 옛날 예. 반센노블 앞에 그 책이 쫙 진열돼 있다고 제가 신문에서 읽었었어요. 그 당시. 예, 그 51년에 출판된 책인데 네.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또 이제 비수술 부분 베스트셀러로 뛰어 올라가지고 다시 근데 귀환했죠. 예. 예, 2기 때도 마찬가지고 어, 그래서 이게 그 책을 같이 읽으면서 굉장히 시기적절한 때 우리가 이 책을 읽는구나.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하는지 뭐 요즘에 그 아이스가 하는지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이 동감합니다. 영화 왜냐하면 10여 년 전 영화라고 해서 굉장히 오래됐나 보다 많은 것들이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유럽에서 나오는 극우의 준동, 미국의 극우화 뭐 이 얘기를 그대로 거기서 전달하니까 네. 시대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전혀. 네, 다 연결돼 있어요. 저도 이 영화를 고르게 된 이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시대의 정서를 읽는 그 척도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단어가 얼만큼 빈번하게 사용이 되는가. 그 단어에 따라서 그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시즘이라는 단어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잘 쓰지 않았잖아요. 파시즘이라는 거를. 그리고 어떤 그런 사회과학적인 모임을 하는 뭐 그런 모임에서 나오는 말이었지. 그런 이념적인 얘기는 하지 않은데 요즘에는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파시즘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공부해보고 싶다. 그래서 영화평을 쓰면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파시즘 관련된 영화가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그 옛날에 제가 여기서 박영재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글은 썼거든요. 하얀 리본이라고 혹시 생각나세요? 칸느 영화제에서 2004년인가? 뭐 그 당시 그 하얀 리본 그게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 받은 영화인데 그 영화도 파시즘에 관련된 영화거든요. 예, 잠깐 그 얘기를 하자면은 1915년 이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해서 그 마을 독일의 어떤 한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명을 했어요. 근데 기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폭력적이고 뭐 이런 일들이. 근데 그 일들의 범인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영화 끝까지. 근데 관객은 다 알아. 그 동네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양육되어지고 어떤 분위기에서 자라는가. 독일의 그 1915년 그 정도 될 때, 굉장히 엄격하고 금욕주의적이고 규율에 강하고 이렇게 양육된 아이들이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영화였어요. 디빌레가 하얀 리본하고. 독일 사람들이 나치를 성원을 했었고 청산을 했는데 그 뒤로 과연 독일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는 별로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다 청산했나 보다. 전범들 다 처단하고, 그 뒤에 독일 국민들은 이제 뭐 다 자유서방주의에서 그냥 다 민주주의 생각하고 그러나 보다. 우리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음, 이 영화를 보면서 아니지. 그렇게 될 리가 없지. 저기도 또 복잡 단안하게
그런 음, 잔재도 남아있고, 습성도 남아있고, 국민성도 남아있고, 어,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일단, 박성윤 님이 이 영화 선정에서부터 참 잘 먹고 들어간 것 같아요. 이미 음, 영화 선정 자체가 대단해요. 왜냐면 뭐,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네네. 금방 김 사장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덧붙이자면은, 음, 그렇게 읽으실 수도 있지만은 또 오히려, 어, 너무나 평범하고 오히려 성숙된 민주주의의 사회에서도 이런 게 파시즘이 준동될 수 있다. 이거를 이렇게 반어적으로 또 표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첫 수업에 이제 이 선생님이 들어갔을 때 애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너네 현대사회에서 독재 정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이게 첫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나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한 거야. 독일 사회가. 계몽을 한 거죠. 그래서 그의 피가 나도록 교육을 받은 것이 이런 화두라서 애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수준 높은 민주주의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몽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말도 안 돼. 뭐 그런 일 일어나지도 않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이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영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아까 우리 그 유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그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에서 저희가 그 책을 읽으면서 뭔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많은 그 진짜 두꺼운 책에 그래서 되게 어렵다고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책에 그 어렵다고 느꼈던 거를 너무 쉽게 표현해줬다고 저는 느꼈어요. 이걸 보면서 아 이게 바로 그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전체주의에 대한 그 전체주의가 뭐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렇다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구나라고 이렇게 정말 느끼고 이제 이 영화가 뭔지 이제 저도 이렇게 보기 전에 좀 찾아봤을 때 이 감독 데니스 간젤이라는 사람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이 영화를 만든 이유가 독재는 과거의 일이 아니다. 그거 메시지를 관객들한테 전하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 학생들의 일원이 된 것 같이 그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똑같이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진짜 처음에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똑같이 옷을 똑같이 입으라 했을 때, 이거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가 좋은 것 같고, 막 거기서 인정받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좀 뭔가 더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선생님 무조건 지지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모습으로 계속 어쩌면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그게 나쁘지 않은 것 어, 같은데 그렇게 느낀 거예요. 뒤로 이제 가다가 보면서 이게 문제구나. 그걸 딱 보면서 그래서 되게 조금 이 영화의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민주주의가 어느 한순간 그 민주주의의 탈을 쓴 이런 전체주의나 독재주의로 빠질 수 있는지 얼마나 쉽게 그거를 깨닫게 해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음. 우리가 이 전체주의라는 책을 읽었을 때, 뭐 많은 몰랐던 부분을 이해한 것도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배운 건 그냥 북한 공산당, 남한 자유주의.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현재 돌아가는 일이나 이런 책에서 나오는 일들은 그냥 공산주의라고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무지한 것밖에 안 돼요. 아까 박성희님 그랬잖아요. 계몽된 거라고. 그냥 정부에서 공산당 나빠, 뭐 자유주의 좋아, 자본주의 좋아, 요것만 강요했기 때문에 그것만 머릿속에 들어있지, 구체적으로 이 공산주의나 전체주의가 어떻게 다른 것이며 어떻게 시작이 되고 우리 주변에서 어떤 요소가 바로 전체주의의 요소다. 이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국민윤리 시간에 동그라미 치는 것만 배웠잖아요. 거기에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자꾸 극우화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만 극우화라는 말 하나로만 표현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원을 가진 여러 가지 그 해학적인 이념들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몸에 배어 있고 점점 이 사회에서 그게 퍼져 나가는지 그거 좀 자세히 아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파시즘이 뭔지, 독재가 뭔지, 전체주의는 뭔지, 뭐 사회주의는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숙이 다 알아야 된다. 이제 스스로가 계몽돼서가 아니라 그런 걸 지금 많이 느꼈습니다. 알면 알수록 보인다잖아요. 모르면은 그냥 서로 싸움질밖에 안 돼요. 너는 저 편, 나는 이 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 또 하나의 가르침을 크게 줬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인지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이렇게 논리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는 거지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파시즘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주의가 인간의 본성과 맞닿아 있잖아요. 심리와 또 그것과 또 사회 구조의 취약성과 이렇게 만났을 때 이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인간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엇이 불안한지,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실존적인 결핍에 대한 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하고,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아까 마리아님 말씀하셨지만, 나도 그럴 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그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실험도 그런 거잖아요. 애들이 뭐 전혀 뭐 둘째는 뭐 생각할 수 없어요. 뭐 이렇게 했지만 얘네들이 나중에 얼마나 괴물같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영화를 보면은 이게 섬찟하죠. 그리고 이 영화가 그 썬댄스 영화제에서 그 프리미어 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나오고 각종 영화제에서 상을 그렇게 많이 받았대요. 사람들한테 극찬받고 그만큼 이제 울림이 있는 영화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골랐고요. 일단은 제가 간략하게 줄거리를 좀 얘기를 드릴까요? 이 애청자분들은 모르니까 안 예, 보셨는지 예. 예, 위해서. 저도 무척 궁금해요. 제가 그 김 소장님이 더 웨이브라고만 그 올려주셔가지고 독일어만 이렇게 그때 같이 알려주셨어도 정확한 영화를 보는 건데 더 웨이브 해가지고 혹시 제 이제 3의 물결을 보신 거 아니에요? 엘빈 토플러 막 이런 거? 아니 그리고 나, 다행히 전혀 엉뚱한 웨이브가 아니라 같은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 네. 실험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라 좀 궁금해요. 예, 박, 재밌겠다. 나중에 박, 비디오 보면. 박성규 님이 사실 그 원작을 올렸는데, 음, 저는 이제 구글에서 그 더 웨이브라고만 치니까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영어. 많이 왜냐하면 나와요. 흔한 이름이잖아요, 사실. 물결 뭐 이런 그렇죠. 거는 웬만하면. 맞아. 예. 제3의 물결도 그래서 있고. 나중에 몇 번 비교해보고서 찾았어요, 사실은.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줄거리로 들어가 볼게요. 아까쯤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 수업을 하기로 하죠. 그 독일이랑 고등학교 선생님, 라이너 뱅어라는 선생님이 독재정치라는 일주일 동안 그 프로젝트성 수업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먼데이, 수업 첫날에 학생들한테 첫 질문을 하죠. 현대사회에서 독재정치가 가능할까? 그랬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아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라이너는 이 독재정치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게 되고 그 첫날에 이제 먼저 서로 마주보고 있던 책상을 정면으로 향하게 배치를 하죠. 중앙으로. 그리고 나서 투표를 통해서 라이너가 대표로 선출이 되고 그리고 자신을 독재자라고 선언을 하고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규칙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근데 그 규칙을 보니까 되게 재밌었는데 지명을 해야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게 재밌었다고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 다들 그렇게 잘하지 않았나요? 우리 한국 교육은 지명해야 말하잖아요. 그냥 막 손들고 저저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쑥쑥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이런 거 보면서 은연중에 우리가 이런 획일화적인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체육 시간에 우리 이거 하잖아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거 이렇게 네네. 행진하는 거. 뭐 예. 그런 것도 여기 나오고. 그리고 유니폼을 입어요. 여기에서 화이트 셔츠 유니폼을 입고 그다음에 단체 격리를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집단의 이름을 짓죠. 디빌레라고. 그리고 로고도 만들고
뭐 하이틀러 같은 그런 이렇게 인사법, 모션 이런 것도 만들고 하면서 점점 아이들은 획일화되어 갑니다. 이게 집단주의에 고취되면서. 그런데 이 애들이 학교를 벗어나서 도시 곳곳에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이거 반달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수업을 듣지 않는 아이들에게 드빌레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고, 그리고 드빌레가 아닌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배제를 하고 적대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드빌레는 프로젝트 수업이 아니라 마치 정치 집단의 출연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특히 등장인물 중에 팀이라는 애가 있어요. 예, 진짜 연기를 잘한 배우였던 것 같은데, 그 친구들한테 이 대가 없는 헌신을 하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외톨이 아이예요. 부모한테도 관심 못 받는 아이인데, 이 팀이 디빌레 일원이 되면서 집단과 자신을 일체화하면서 생겨난 안정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자기를 무시하던 뭐 친구들이 이 디빌레에 모이니까 이름으로 모이니까 자신을 막 보호해주고 그런 것에 막 감동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자기 정체성이 되어버린 거야, 이 집단이. 그래서 이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총을 훔치고 그리고 그 심볼을 그리기 위해서 아주 높은 건물의 벽을 타고 오르는 그런 위험을 감수를 하고, 모든 그런 것들이 자신의 소명으로 느끼는 그런 극단주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 팀이라는 아이가. 그리고 이 드빌레에 심취한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이 공통점은 각자가 다 이렇게 결핍을 가진 불안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자 가정의 아이도 있고, 그리고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고, 뭐 하여튼 가정이 뭐 불화하고, 뭐 가난하고, 뭐 이런 환경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어느 날, 이 드빌라 아이들이 수구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 물 안에서 그 축구라 그러나요? 수구 게임? 예, 수고 맞습니다. 근데 워로폴로인가? 근데 이 아이들이 이기기 위해서 상대편한테 아주 폭력적으로 해요. 이렇게 숨을 못 쉬게 물 안에서. 거의 막 죽을 수도 있게. 그래서 이 라이너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에 또 뭐가 있냐면 자기 스스로 그 권력을 즐기는 걸 자각한 거야. 라이너도. 어.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끝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토요일 수업이 없는 날, 이 디빌레 아이들 학교 강당에 집합을 시켜요. 그리고 히틀러를 연상하게 하는 연설을 합니다. 아주 선동적인 연설, 아주 겹쳐졌어요, 히틀러와.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어. 뭐 이제부터 독일은 우리가 뭐 접수한다. 막 이런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애들이 와 막 이렇게. 근데 그때 마르코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처음에 디빌레 심취해 있다가 디빌레 저항했었던 여자애가 여자친구거든. 근데 그 여자친구한테 손찌검을 해요. 그래서 정신이 돌아온 애예요. 이 마르코라는 애는. 그래서 그 여자가 카로인데 카로를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얘를 때리다니 이러면서 정신이 돌아오는데 이렇게 된 건 다 디빌레 때문이야. 이렇게 자각이 오는데 그 마르코가 저항을 해요. 그 토요일 날 강당에서. 아니야, 저건 세뇌야. 저 말을 들어서는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라이너가 마르코를 변절자로 지정을 해. 그래서 아이들이 마르코를 앞으로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라이너가 그 아이들에게 물어. 그래.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멍한 얼굴로, 어? 그래. 그래서 이 녀석 어떻게 하자고? 그래서 선생님이 시켜서 데려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애들이 멍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한나렌트 그 사유하지 않는 그 악의 진부함 이래 생각나는 부분이기도 하죠. 라이너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너네들 내가 얘 죽이라 그러면은 죽이겠네? 그러는 거지. 그래서 목을 매달까, 뭔가 고문을 할까? 그러면서 독재 정치란 이런 것이다. 미안하다. 우리 너무 멀리 왔다. 내가 너무 심했다. 자, 이제 여기서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애들이 멘붕이 와. 완전히 드빌레 몰입했던 애들이 이 해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팀은 눈물을 흘리면서 안 돼. 디빌레는 내 인생이었어. 막 그러죠. 그리고 친구를 총으로 쏘고 자기 자신도 쏩니다. 죽어, 팀은. 예,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 유 작가님, 어떤가요? 유 작가님 그, 보신 영화 버전은?
예,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그 드빌레에 이제 여기서는 더 웨이브 저 여기서 이제 미국의 고등학교니까 여자친구 때문에 돌아서고 깨어난 그 부분은 똑같아요. 아, 어, 그 부분은 똑같은데 리더가 이 영화에서는 선생님이에요. 네, 네, 여기도 라이너가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에요. 라이너가. 아, 그 맞아요. 라이너가 선생님이에요? 예, 예, 네, 예. 그럼 어, 거기도 마찬가지네. 역사 선생님. 역사 선생님. 역사 네. 선생님. 근데 끝에 가가지고는 뭐 총질하고 이런 건 없고 이 리더 그 역사 선생님이 유명한 정치인이 이제 등장할 거야 이 강당에 오면은 그리고 너희들은 이 전국적인 청년 운동의 이제 일부가 되는 거야. 아주 충성심이 강한 그런 이제 멤버만 거기 다 모이는 거야. 그래서 다 모였는데 이제 TV를 틀어요. 근데 TV를 트는데 이 뭐 안 나오는 거야, 뭐가. 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뭐지? 웅성웅성 거려. 음. 그 리더가 이제 사람을 딱 트는데 히틀러가 딱 나와요, 거기. 이게 너희들 리더야. 어, 음, 그래서 너희들 이 전체주의 같은 뭐 독재 이런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지. 음, 근데 너희들 지금까지 그때 거기서는 한 일주일? 좀 3일보다는 길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 음, 한 거를 되돌아봐. 음, 음. 리더는 없어. 그리고, 이 청년운동도 없어. 너희들 자신을 돌아봐. 이렇게 결말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야, 갑자기 그, 그러니까 환호했던 그런 세계가 없어진 거야. 아이들한테. 음. 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충격을 먹고 그러는데 한 그거로서 끝나더라고요. 그게. 아.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달라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더 맞는 얘기 같다. 근데 극적인 장면은 독일계 영화가 더 그러니까 극적이었고, 영어 버전은 그 진짜 실화에 되게 맞게 한 것 같고 독일은 음, 조금 더 각색을 극적으로 좀 해서 만든 것 어, 같네요, 정말. 둘 다 상을 다 똑같이 잘 받았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 영화에서 저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와닿았던 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집단화되면서 삶의 의미를 찾잖아요. 그리고 그 걔네들이 거기서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보면은 야, 우리가 뭐 지금 뭐 저항할 게 있어? 저항할 게 없잖아.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권태로움에 빠져 있는 거야. 얘네들이. 어. 그래, 그렇지만 또 얘네들은 또 여기 영화에서 또 설정이 있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한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영화라서 이런 설정을 했지, 이 시대는 모두가 불안하잖아요. 신자유주의 경제, 이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은 결핍이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그 존재 자체로 가치고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물건처럼 어떤 교환 가치를 갖는 그러니까 등급이 매겨지잖아요. 뭐 어디 학교 출신, 뭐 무슨 연봉 얼마.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가치가 정해지잖아요. 또 수단이 되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자기 소외. 자기 소외가 일어난다는 거는 자기 정체성이 지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약해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어떤 무리에 속하게 되고 그 무리의 이름이 자기 정체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예외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언제나 잠재할 수밖에 없는 그 파시즘. 근데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근에 유튜버 재림예수 한국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튜버 재림예수. 처음 글쓰기, 들어봤는데 뭐예요? 글쓰기 강사인데 어, 책도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나 재림예수다. 젊어요. 뭐 40도 안 된 것 같아. 어머나. 그런데 뭐 돈 엄청나게 냈다잖아요. 돈을 사람들이 돈 엄청나게 내고 자기는 물질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면서 무슨 뭐 호화 펜션에서 살고 최고급 자동차 쓰고 돈 내라고 이제 조금 있으면 지구 종말이 오니까 우리 멤버들은 나한테 다 돈을 보내야 된다. 그 돈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 구원을 못 받고 결국 너네 지금의 가족들하고도 종말이 되면 다 헤어지고 싸울 거기 때문에 가족들하고도 연을 끊어라 다.
그거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모든 버는 돈은 나한테 보내라 해서 지금 최근에 2, 3일 전에 많이 나왔는데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 그렇게 달아요. 아니 저런 걸 어떻게 믿느냐. 믿고 돈 주는 사람들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신천지나 뭐 JMS나 통일교 요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허경영도 그 허경영. 예, 근데 그 주장하는 사람은 이해가 가요. 왜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스스로 뭐 심취해서 하긴 해. 문제는 그 따르는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이 음, 디빌레에서도 팀이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음, 선생님을 나는 보호해야 돼. 어느 순간 막 바뀌어가지고 쇼비니즘이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쇼비니즘. 일단 어, 나폴레옹이 위대하니까 막 나폴레옹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려고 막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쇼비니즘이라고 그러는데 팀 같은 음, 경우는 그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음, 종교, 한국의 여러 가지 지금 그 신흥 종교들 또 음. 안에서도 그 전체주의의 그 색채가 아주 짙게 풍겨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같은 구조인 것 같아요. 음. 예, 그 토양은, 그 인적 토양은 성인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외당한 거죠. 그러니까 늘 이 자존감을 세울 만한 그런 게 별로 없었어. 하나 아렌트가 말하는 그 그러니까 폭민. 음. 그러니까 귀족인데 몰락한 귀족. 음, 그리고 그 노동 계급에도 못 들어가. 음, 노동자 중에서도 탈락한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 음, 뭐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전체주의 그 운동의 주축이 됐다고 하거든요. 음, 처음에 이제 나중에 네, 기술까지 다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학생의 경우처럼 힘, 소외당하고 항상 이렇게 이게 억눌려 있는 거야. 나도 음, 좀 인간처럼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음, 여건이 안 돼. 그러니까 많이 쌓여 있는 거지. 근데 음, 누가 나를 알아줘. 음, 인간으로서 알아줘. 그리고 너는 특별한 존재야. 이 조직에서는 이 조직도 특별하고 너도 특별해. 이러면 이제 자기 목숨까지 바친다고. 목숨 바치요. 왜냐면 자기가 음. 그전에는 동네 애들한테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바보 취급당해요. 다. 그러다가 더 웨이브를 하면서 하얀 옷을 입은 자기 반 친구들이 깡패들한테 구해주거든, 얘를. 그때 얘는 완전히 이제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디가드로서 선생님을 지킬 거야. 막 리더를. 그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결코 이상하고 특히 잘못된 사람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람은 왜냐면 완벽하게, 아, 난 자존심이 많아. 나는 교양이 충분하고 부족하지 않고 나는 내 스스로 잘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 완벽해 보여도 한 부분, 작은 부분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런 물결, 그래서 웨이브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결의 힘에 이렇게 쏠려 가면은, 불가항력적이죠. 예, 거의 90몇 프로는 그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생기고, 파라이트 운동도 생기고, 막, 신천지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이 집단주에 심취할 때는 외톨이였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생기고 막 든든해지고 막 그 유대감, 끈끈한 유대감에 막 감동을 느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악마와의 거래가 시작되는 거야. 왜냐하면 공동체의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이거는 어떤 극단적 국리주의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 한두 명은 중요하지 않아. 목적을 위해서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원래 본성이잖아요. 근데 다가올 때는 어떤 공동선을 가진 미덕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다가오잖아. 그거에 심취해 있지만 나중에는 거기서부터 또 제거를 당하잖아요. 어. 왜냐하면은 개인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집단주의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악마와의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좋은 활동, 민권 운동이나 환경 운동 같은 운동 단체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있긴 있어요. 그 공동체를 중요시 하잖아요, 거기서는. 사람들 사이에. 그렇지만 전체주의하고는 다른 게 있죠. 왜냐하면 사회 운동 단체에서 성원이 그 조직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는 거는 비슷하죠. 그런데 추구하는 바가 다른 거지. 예. 예, 왜냐하면 아예 다른, 전체주의에서는 네, 이제 폭력과 그 개인이라든가 그 지도자에게
자기 자신을 바치게 되는 거고, 독재. 이 사회 운동이나 환경 운동 이런 데서는 자기 자신의 주체 의식을 많이 길러주잖아요. 스스로 그럼요. 판단하게 하고 네. 그런 주체가 모여서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과는 좀 구별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생각도 네, 드네요. 네. 예, 그럼요. 그러니까 좋은 거 지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좋은 거 지적한 것 아니요.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필하는 것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어필을 하지만 예. 사실은 그것이 본성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악마가 내가 악마다 하면서 다가오지 않잖아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오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이 민주주의가 그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면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다수의 결정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픈된 마음으로 이제 다 서로 듣고 지금 이렇게 아까 우리 성우님이 우리 한국의 교육 우리가 자라났던 교육 뭐 학교 그런 데서 우리가 이제 획일적인 그런 교육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생각이 되는 게 저도 이제 뭐 그 안에서 자랐고 그런 게 항상 편안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처럼 느껴졌고 이제 미국에 와서 너무 자유롭고 너무 개개인들에게 그런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들이 뭔가가 조금 처음엔 되게 어색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교육을 시킬 때 그게 더 여러 면에서 더 효과적이고 뭐 우리 같은 이제 빈부의 격차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그런 것 아이들의 그런 차이 같은 것도 그냥 다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묻혀서 가는 것 그게 좋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이 영화를 봤을 때는 미국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민주주의적인 그런 교육을 해왔는가를 저는 오히려 거꾸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개인들의 그 다름을 다 존중하고 그거를 아이들한테 자기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고 어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그런 면에 음. 있어서는 확실히 민주주의가 뭐 지금은 미국이 더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그 오버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좀 더 앞서간 거가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초등학교 교실에 가보면 한국에서는 선생님에게 물어봐도 대답, 잘 안 하잖아요. 선생님이 지적을 해야 하고. 근데 여기는 뭐 손이 다 올라가요. 웬만하면 다 올라가. 음. 너무 그렇게 애들이 기가 살아 있어가지고 교실 가보니까 한국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음. 그거는 당연히 그런 점에서는 미국이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사는데 그게 좋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은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지금 이 사태가 유럽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음, 민주주의가 발달된 사회인데 극우가 음. 준동하고 그러니까는 이 파시즘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적으로 애들을 교육을 하지 않고 개별적인 것을 개별성을 중요시해서 양육을 한 아이들조차도 커서 극우가 되고 이런 거를 보면은 뭐 또 다른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 그 민권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발전된 미국의 민주주의조차도 물론 이제 다 끝난 건 아니지만, 뭐 음.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나중에는 또 살아난다고 봐요, 나는. 헛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그런데도 이 전체주의 행동이 워낙 희망이다, 그게?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준동을 하는데, 그렇다고 또 이게 완전히 지배한다고 볼 수는 없죠,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고 어, 봐야죠. 그런데,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그때 없었어 봐. 그럼 전체주의가 오히려 더 쉽게 횡행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아까 마리아님이 말씀하셨듯이 실망스럽고 우려되지만 그 민주주의가 몇십 년 동안 뿌려놓은 씨앗들이 다시 커서 격퇴시키지 않을까, 이 전체주의들을. 그렇게 기대합니다. 저도 지금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익스트림 돼버리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내셔널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선생이 이제 독재가 뭐지? 뭐 전체주의가 뭐지? 그러니까 뭐 내셔널리즘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이제 애들끼리 티격태격 할 때 보니까 올림픽이나 뭐 이런 데 갔을 때 자기 나라 응원할 때 이렇게 막 심하게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한 애가 야, 그러면은 나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프라이드도 가질 수 없는 거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냥 너무 심하게 부딪힌다 이거야. 또 한쪽에는. 그러니까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익스트림 내셔널리즘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경계를 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것들이 이게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는데 어디가 경계인지 모르고 그걸 또 안다고 해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킬 거고 선택을 할 건지 그것도 너무 힘든 거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그래미 어워드를 했더라고요, 어제. 그래요? 거기서 베스트 아티스트 상 받은 사람이 올리비아 딘이라는 음악가인데 근데 상 받으면서 딱 얘기하죠. 일부러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이민자의 자기는 후손이다. 발음도 약간 액센트가 있어요. 이민자 액센트가. 지금 영화상 같은 데서 항상 일부러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응, 아이스 폭력 이런 것 때문에. 응, 예, 그 얘기 딱 상 받은 수상 소감으로 나는 이민자의 딸이고 응, 그렇게 해서 이런 나에게 이렇게 또 상을까지 받게 돼서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그 눈물을 흘리더라고. 이런 21세기에 지금 트럼프라는 그런 진짜 독재자라고 불러도 됐잖아요. 그런 그럼요.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정치를 할지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네, 참, 특별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윤석열, 트럼프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요. 어떻게 한참 역사가 이렇게 잘 진행되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되돌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네. 음,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하니까 그렇게 뒤로 간 만큼 또 앞으로 더 전진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 좀 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영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박성윤의 영화는 내 인생 오늘 더 웨이브란 영화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도 박성윤이랑 얘기 나누는 게 참 좋은데 박성윤님도 혹시 우리랑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아니, 얘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좋죠. 당연히 좋죠. 무슨 그런 말을 하시는요? 예? 당연히 좋죠. 좋은 영화 많이 추천해 주세요. 우리 같이 보고 같이 이렇게 예, 얘기 근데 나눠요. 그냥 너무 보기만 한 좋죠. 거하고 이렇게 네. 박성님이랑 같이 우리랑 같이 얘기하면 진짜 머릿속에 많이 남고 같은 걸 봐도 많은 걸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해하게 아유, 돼요. 같은 응. 영화를 봐도 성희님이랑 성희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 믿을 수가 없는데? 놓치는 거를 어떻게 아, 그렇게 그런 걸 다 이렇게 뭐 이해를 한다고 해야 하나? 이게 이렇게 이게 이게 그런 걸 아무튼 그건 뭔가 식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 저 성희님한테. 이거 진짜 진심으로 들어도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요. 그런 박성희님은 여러 번 느꼈어요. 아, 진짜요? 영화만이 내가 아니라 놓치는 거를 예. 형님은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 감독이 어디서 태어났나, 어떤 음식을 좋아하나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면서 이 철학적 사조가 뭔가, 이 배우는 어떤 영화에 출연했었고 어떤 일을 했나 이런 것까지 꿰뚫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아유, 박성희님. 그거는 그건 뒷얘기, 노력이지. 그건 내공이 있는 거야, 내공. 아니요, 뒷얘기는 저도 따라갈 수가 있어. 그렇게 시간 내서 다 읽고 하면 돼. 예.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아, 그래요. 영화에서 예술적으로 저는 그게 감이 없는 거야. 그거 같은 걸 봐도. 이 내공이 깊은 사람이 믿어지지 또 않는데? 칭찬을 하니까 더 깊은 분이구나, 이게. 하여튼 뭐, 편집하지 마시고 다 내보내셔야 돼요. 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파시즘이 어떤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뭐 시작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의탁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보편적인 욕망, 그런 것에 반응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또 연민을 느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도 잠깐 고민을 해봤고요. 가장 작은 단위의 원자적 단위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이건 뜬금없는 말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내가 내 결핍을 채우고 나약함을 대신해주는 집단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바깥에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그 사람이 그 이웃이 나에게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내가 이웃을 돌본다면 저는 그게 더 행복하고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욕망에 이제 반응을 하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품을 때 내가 더 공고해진다는 거, 그것을 좀 우리가 좀 느끼고 실천을 하면 좀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대본도 없이 즉석에서 이 영화에 대한 마무리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박성윤님 정말 반가웠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와주신 유 작가님, 마리아리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 모두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